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오늘 통찰 역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스템 사고 기술을 가지고 이제 매핑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경제, 금융, 투자 쪽에서 우리가 조금 응용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스템 사고를 가지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어, 뭐 사실을 측정하는 기술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경제책이 있다 아니면 뭐 다른 책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요. 그 책에는 수많은 이제 플레이어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이제 이걸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 내용은 사실 그 책의 어떤 그 목적에 맞게 수많은 플레이어들을 출연시키고 그 플레이어들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건 뭐 우리가 변수에 대한 설명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많은 플레이어들을 이제 각각 그 특성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 변수 플레이어들의 뭐 위치, 뭐 역할, 뭐 이런 것들 쭉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변수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 혹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 A라는 플레이어가 어떤 활동을 하면 누구에게 B라는 플레이에게 영향을 주고 뭐 이런 거죠. 또 그게 또 다시 돌아와서 뭐 피드백 고리가 만들어진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럼 뭐 피드백 고리도 뭐 강하냐, 뭐 균형이냐, 뭐 이런 것들, 뭐 중재자가 나온다 그러면 뭐 균형이 되겠죠. 뭐 그런 이제 얘기를 이제 쭉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플레이어들이 작게는 뭐 두 개, 많게는 전체 플레이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그러니까 시스템이 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느냐, 우리가 이제 시스템 사고에서는 behavior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게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현재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뭐 이런 설명들을 하죠. 사실 이게 대부분의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책은 전부 다 시스템 맵으로 어, 그려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시스템 맵의 중요도는 이제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경제책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 복잡도가 굉장히 높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얘기해야 되고 그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어떤 변수들은 강화 피드백을 일으키는데 또 다른 변수가 나와서 그 강화 피드백을 약화시키는 어떤 균형 피드백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임계점을 통과하면 증가형 강화 피드백이 거꾸로 감소형 강화 피드백으로 뭐 바뀌고 뭐 복잡하죠. 예, 이 복잡한 어떤 그 상호 작용들 그리고 비헤이비어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경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책을 쭉 읽으면 뭐 사실 그걸 잘 이해 못하는 영역도 좀 많아지고요. 왜냐하면 이제 복잡한 거기에 또 수학을 좀 담기도 하죠. 예, 그래서 뭐 그것 자체에 좀 그 주눅이 들어서 잘 이해도 못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책을 쭉 읽어나가면서 다 이해가 됐는데 결국은 나중에 또 생각하면 뭐 또 하나 또 그려지지도 않아요. 잘 그려지지도 않죠. 그렇다고 이 경제책은 또 다른 책과 좀 다르게 어떻게 좀 썸머리 하기가 조금 더 애매한 그런 어떤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시스템 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사실 제가 경험적으로 많이 써보면서 느낀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신용 창조로 보는 경제 흐름, 유동성, 즉 본원통화, 협의통화, 광의통화, 총유동성, 그리고 광의의 유동성, 뭐 이것이 예를 들면 자산은 가치에 주식과 부동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물가, 인플레이션이죠. 여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게 시장 금리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그게 소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게 또 연결이 되다 보면 부의 불균형 분배 속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맵으로 그려진 것을 제가 설명을 했죠. 물론 이제 이렇게 텍스트 이걸 다 불렀으면 한 권의 책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신용 팽창은 뭐고, 뭐 신용 창조량은 어떻게 되고, M1은 뭐고, M2는 뭐고, M1이 늘어나, 본원 통화를 늘리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걸 쭉 서술형으로 쓰죠.
근데 이제 이게 읽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머리에 잘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지금 이 그림처럼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가 여러 가지의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영향들은 여러 영향들이 한 변수에 또 집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가깝게는 인과관계로 원인과 결과로 종속 변수처럼 보이지만 이게 몇 단계를 쭉 걸치고 나면 다시 순환형으로 피드백 고리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도 있죠. 최근 이제 그렇게 쭉 설명을 하면 이 파편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려지지 않으니까 한눈에 알기가 힘들고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처럼 이렇게 하나로 그려놓으면 한눈에 쑥 들어오죠. 예. 그리고 이 맵만 있으면 이제 맵에는 방향도 있고 딜레이도 있고 피드백도 있고 원인과 결과, 상관관계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맵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그때 내가 신문을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이슈가 나올 때 어떤 특정한 내가 나는 요새 광의의 통화가 좀 M2가 좀 늘었다고 하는데 혹은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줄였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맵 안에서 움직인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 다 이해하고 스스로 어떤 그 사태를 잘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맵은 그런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웬만한 경제학에서 나온 책들은 대체적으로 제 경험상 적게는 너다섯 개, 많게는 10개에서 한 12개 정도의 맵으로 전부 다 그려서 썸머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책을 볼 필요가 없죠. 지금처럼 이 맵만 가지고 있으면 그 책 안에서 말한 내용들, 이 부분을 전부 다 커버하고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스템 맵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다뤘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이걸 금리와의 관계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죠. 시스템 맵의 또 좋은 점은 이 책 A라는 책에서 말한 것들 그리고 B라는 책에서 말한 것들을 서로 연결할 수가 있죠. 왜? 서로 연관되는 변수만 공통된 변수가 있으면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동성에 대해서 중심으로 유동성, 물가 뭐 요 정도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여기에다가 금리도 이제 기준금리가 있고 콜금리가 있고 CD금리가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있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막 통화 얘기하다 이건 또 딴 세상처럼 막 들려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보시면 협의의 통화라든지 그 다음에 자산 가치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공통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공통된 변수를 매개로 서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맵이 붙잖아요. 그럼 이제 확대가 되죠. 그러면 기준금리, 콜금리, CD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뭐 이것만 쭉 배웠어도 공부를 했어도 거기서 얘기하지 않는 그 책에서 얘기하지 않는 예를 들면 금리를 다룬 책이지만 그 책에서 얘기하지 않는 다른 책에서 얘기하는 본원통화, 협의통화, 뭐 물가 인플레이션, 뭐 소비, 뭐 부자들의 신용 창조, 부의 불균형 분배 속도 뭐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금리부터 시작해서 부의 불균형 분배 속도까지 한눈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맵에서 몇 가지만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 두셔도 돼요. 예를 들면 자, 오른쪽 위부터 보면 단기 국채의 금리가 낮다라는 것은 단기 국채로 돈이 몰렸다는 의미죠. 네, 이는 시장이 돈의 유동성을 중요시 여기고 있어서 경제가 불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단기 국채 금리가 낮은 것은 단기 국채로 돈이 몰렸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시장 경제가 불안하다는 뜻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 금리가 낮은 것은 기준금리가 낮을 수도 있지만 기준금리가 높았던 상황에서 금리가 높았던 상황에서 낮아진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경기가 불안하다는 뜻은 보통 이런 상황은 경기가 불안할 때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즉 은행에서 푼 돈이 결국 다시 중앙은행으로 되돌아가는 거고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고 회사채 금리가 내려서 돈이 시장으로 움직여 신용이 팽창이 되는 거죠. 자, 기준금리 왼쪽 오른쪽 밑으로 가보죠.
장기 국채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여기 제가 이제 메모해 놓은 걸 쭉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단기 국채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시장에서 매우 심각한 불신이 있다는 뜻이죠. 그나마 안전한 단기 국채 돈이 몰려서 때로는 단기 국채가 제로까지 하락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이 금리에 대해서 맵을 통해서 설명하고요. 기준금리는 콜금리, 이전까지 은행에 빌려주었던 단기 통화량, 그리고 단기 국채 금리,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기준금리를 정할 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콜금리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광해통화 뭐 여러 가지가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직접적인 영향도 있지만, 네. 가끔 기준금리보다 콜금리가 높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신용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준금리보다 콜금리가 낮다는 것은 시중에 돈 수요가 많아지지 않고 은행에만 돈이 몰려 있다. 뭐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유동성의 함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CD는 은행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증서를 얘기합니다. 통상 91일 만기를 가지고 있고요. CD 금리는 단기 금리의 기준금리로 변동금리 채권,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시장의 기준금리로도 활용이 되고 있죠. 또 은행의 단기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시장 금리 연동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뭐 이 맵도 하나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연준이 나왔으니까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기 기준금리가 있죠. 이 기준금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준금리 이제 왼쪽 맨 아래쪽이죠. 기준금리가 있는데 콜금리 옆에 있죠. CD금리, 콜금리 옆에 이 기준금리가 있으면 이 기준금리를 조금 더 확대할 수도 있죠. 그럼 이 기준금리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기준금리가 있죠. 그러면 이 기준금리가 앞에 봤던 그 기준금리에 붙을 수 있는 같은 변수죠. 그러면 앞에서에서는 뭐 내수라든지 물가 이런 게 물가 저쪽에 있고 내수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해외 투자 뭐 이런 게 안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기준금리만 가지고 이렇게 또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준 고용률 보통은 제가 쓸 때 가장 중요한 이 맵에 가장 중요한 어떤 변수를 할 때는 조금 더 제가 크게 쓰기도 합니다. 고용률, 내수물가, 기준금리 이 세 가지의 그런 어떤 그 변수들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장기채 수요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달러 가치라든지 세계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수입 물가 원자재 가격 뭐 상품 가격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용률이 증가를 하면 소비량이 증가를 하고 소비량이 증가하면 내수 물가가 증가하고 내수 물가가 증가하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기준금리를 높아지면 거꾸로 내수 물가는 떨어지죠. 그래서 밸런스가 붙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수 물가가 떨어지면 다시 소비량도 줄고 또 밸런스죠. 예. 그 다음에 이 소비량이 줄면 미국 경제 성장률,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이 줄게 되죠. 예. 경제 성장률이 줄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게 되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내수 물가는 다시 떨어지죠. 내수 물가가 다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다시 떨어지는 쪽으로 가죠. 뭐 이런 이제 계속 연결이 된다.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고용률도 떨어지는 거고요. 거꾸로 보면 이제 고용률이 떨어지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예, 고용률이 떨어지면 임금 상승률도 떨어지고 상승률이 떨어지면 소비량도 떨어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거꾸로 이렇게도 갈 수가 있지만 여기에 이제 이 어떤 특정한 변수에 역으로 외부적 충격이 올 수 있죠. 금융 시스템 위기를 부르는 뭐 이런 대충격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거꾸로 경제 성장률이 충격을 받겠죠. 외부 충격 때문에. 그럼 다시 높았던 고용률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고 그리고 내수가 줄고 내수 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준금리를 낮춰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예.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제 딜레이가 걸리죠. 미국의 주식 가치는 주식시장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네.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장기채 수요량은 증가하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안전자산이니까. 그러면 또 장기채 채권 가격도 네,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금리는 하락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꾸로 수입 물가가 증가를 하게 되면 내수 물가는 증가하죠. 수입 물가가 하락하면 내수 물가는 하락하죠. 같은 방향 움직이니까. 그럼 이제 중국에서의 디플레이션은 중국의 어떤 수출 물가를 하락시키죠. 그럼 미국의 수입 물가가 하락하겠죠. 그러면 다시 내수 물가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되겠죠. 요새 지금 중국의 경제가 조금 어렵잖아요. 예, 좀 시진핑식 중국식의 자본주의 시스템 체제가 사실은 지금 좀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늘 강조했지만 중국의 경제는 만능의 뭐 미국 영미식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 오히려 군사 독재 플러스 자본주의와 같은 형태예요. 예, 관치금융이 가득하죠. 그래서 위기를 딜레이할 뿐이지, 딜레이 했을 뿐이지 훨씬 더 탁월한 자본주의는 아니다라고 제가 늘 강조했어요. 그래서 딜레이를 하면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위기가 발생해야 될 시점을 발생하지 않고 딜레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기가 더 커지고 나중에 터질 때 더 크게 터진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중국은 터지면 상당히 크게 터지고 만약에 터지지 않게 하려면 장기 침체로 가게 된다. 뭐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더 이상 지금 더 어떤 그 위기를 딜레이 시키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면서 뭐 이게 이렇게 되기 좀 힘든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뭐 책을 읽었거나 혹은 뉴스를 들었을 때 신문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맵을 그려놓으면 한번 그려놓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두고두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경제신문이나 뉴스나 세상 돌아가는 것은 플레이어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그의 관계나 특성들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게 시기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지금 어느 시점이 강조되느냐 어느 피드백이 강조되느냐 그 다음에 임계점을 통과해서 어떻게 피드백 고리가 바뀌느냐 뭐 이런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시간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경제 뉴스고 경제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동의 시스템 구조를 알고 있으면 그 신문을 읽을 때마다 지금은 이 맵 중에서 어디쯤 있고 어디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를 캐치하면 지금 고용률이 어떠다라고 하면 이 맵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스템 맵은 예측에도 쓰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책을 놓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고용률이 올랐어. 그럼 만약에 책으로 다 풀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고용률이 올랐어. 그러면은 미국 주식 가치와 어떻게 연결돼? 그러면 책에는 써 있죠. 근데 다시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맵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바로 이 맵을 꺼내 보면 몇 단계 이 맵을 그냥 바로 읽기만 하면 순식간에 그 다음 단계를 포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맵은 또 그러면 고용률이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또 혹은 고용률이 왜 오른 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거꾸로 역변수죠.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서 그것을 따라서 거기에 따른 어떤 모니터링을 하거나 혹은 리서치를 하거나 아니면 지표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혹은 변수들이 여러 가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표들을 여러 개를 중복해서 어떤 지표들을 중복해서 봐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스템 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레버리지라고 그랬죠. 레버리지 포인트가 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한눈에 캐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금 더 거시 쪽으로 이제 오는 거죠. 연준의 통화 정책과 자산 가격의 시스템적 연관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준의 양적 완화 수준이죠. 뭐 이걸 뭐 여기서 또 하면 이제 기준금리가 옆에 또 붙겠죠. 기준금리 붙여서도 할 수 있죠. 연준의 양적 완화 수준이 낮아지면 유동성이 줄어들고 그렇죠? 긴축이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주식 가격도 하락하고 뭐 이제 이렇게 도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기업이익은 올라가고 기업이익이 올라가면 고용률은 올라가고 고용률이 올라가면 다시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밸런스 피드백이 걸리죠. 기업이익이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고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다시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또 다시 밸런스가 걸리죠.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가계소비 규모도 올라가고 가계소비 규모 올라가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70, 80%니까 경제성장률 또 올라가고 강화 피드백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익이 높아지면 굉장히 중요한 레버리지 변수가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꾸로 기업이익이 감소하면 이게 다 거꾸로 도는 거죠. 정부는 그렇지만 이제 이게 기업이익이 문제가 생길 때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왜냐면 중요한 허브에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나 전부 다 소비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정부는 기업이익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 지출 규모를 늘려서 경제 성장률을 거꾸로 끌어올리는 기업이익이 줄면 경제 성장률이 줄은 거를
정부 지출 규모를 늘려서 상쇄하는 힘을 쓰죠. 이게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정부 지출 규모를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적자, 뭐 적자 규모도 굉장히 크고 정부 부채도 꽤 빠르게 증가 중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경제 성장률을 높여놓으면 정부의 지출 규모도 줄 수 있죠. 세금도 늘어나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른 어떤 상쇄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늦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소비도 늘죠. 거꾸로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도 주는 거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맵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소처럼 움직인다. 이걸 이제 말로 막 설명을 하면 지금 제가 쭉 말로 설명을 했잖아요. 이 맵이 없다면 맵이 없이 제가 말로 쭉 설명을 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들으면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디쯤 얘기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이걸 복원해서 내가 스스로 좀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의를 쭉 하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됐어요? 맵이 있으면 이 맵만 드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맵만 보고 하나하나의 설명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 맵이 그것을 가장 약식적으로 어떤 도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도표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징적인 어떤 기호들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전부 다 떠올릴 수 있는 거죠. 네. 시스템 맵의 어떤 그 중요성입니다. 시스템 맵은 좀 더 크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준금리, 지금까지 했던 채권 가격, 채권 수익률을 쭉 붙여서 설명해 놓은 시스템 맵입니다. 연방정부가 국채 발행을 지금 늘리죠. 그럼 물량이 어떻게 되는 거고 이게 장기 채권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수요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 채권가 다시 영향을 또 상쇄시키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시장금리, 미국 경제 성장률을 여기다 연결시켰고요. 기준금리도 여기 연결시켰죠. 달러 인덱스도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죠. 예.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주식 가격이 어떤 위험자산 선호도라든지 금융 안정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과 조금 더 확대되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맵은 좀 더 계속 확대해서 그릴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그러면 주로 여기서 이제 채권을 다뤘는데 장기 채권이죠. 이 부분을 다시 또 확대해서 더 그릴 수 있어요. 네. 채권에 영향을 주는 어떤 거시적 맵. 네. 그래서 상품 가격까지 연결시켜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제가 강조해 드리지만 시스템 맵은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고 축소시킬 수도 있고 어떤 것만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쭉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맵으로 좀 들어가 보죠. 자 이거는 신용 창조에 조금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의 정책과 유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유동성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맵으로 그렸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여러분들 한국은행의 정책들을 또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이것도 갖다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정책들은 시중은행의 통화량하고 전부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하면 한국은행의 정책들을 연결시켜서 조금 더 맵을 확장하고 그 내용들이 한국은행의 정책이 시중은행의 대출 통화량, 기업 투자, 시중 통화량, 정부 국채 발행 뭐 이런 부분들, 국민소득, 기업 매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까지도 자연스럽게 붙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한국은행에 대해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책을 하나 읽고 금리에 대해서도 하나 읽고 그 다음에 투자 시장에 대해서 좀 읽고 뭐 이런 거죠. 채권에 대해서 읽고 이렇게 책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떨어져 있는 것들은 실물 경제는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전체를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여기에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해놨는데요. 메모하는 걸 몇 가지 좀 더 한번 읽어보면서 점검하면서 읽어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한국은행의 이제 정책을 좀 보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일단 금리 이걸 이제 통화 신용 정책이라고 합니다. 금리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 준비율 정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국공채, 통한채를 매도하는 것, 즉 이걸 이제 보통 이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통화 신용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이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이 뭐 재할인율 뭐 이런 것들을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한국은행 이제 중앙은행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은행들이 시중에 뭘 위해서 통화량과 시중은행의 예금 대출금리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을 이나 그다음에 고용률을 조정하는 거죠. 관리하기 위해죠. 예. 네, 그런 방법으로 쓰는 정책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설명을 해보죠. 자, 본원 통화는 우리가 저번에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중앙은행의 자산과 대응되죠. 중앙은행의 자산은 상업은행에 대한 대출, 상업어음 재할인, 정부에 대한 대출, 외환 보유액 등 뭐 이런 걸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본연 통화는 은행 지급 준비금, 은행 보유 현금, 민간 보유 현금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통합해서 설명을 하고요. 본원 통화의 수요는 민간의 현금 통화에 대한 수요, 은행이 보유하고자 하는 지급 준비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가 되겠어요. 중앙은행의 자산은 정부와 민간은행에 빌려준 돈, 이걸 우리가 여신이라고 그러죠. 유가증권, 주식과 채권, 외화 등으로 구성되고요. 특히 보유 유가증권의 매매를 통한 공개시장 조작이 본원 통화 공급 조절의 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있죠?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 있죠. 국공채, 통환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매도하고 매수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통환채는 뭐냐? 통환채 나왔으니까 한국은행에서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하는 채권을 우리가 통환채라고 합니다. 통환채를 통해 빌린 돈은 아무데도 사용되지 않고 한국은행 금고에 그대로 이제 보관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와 해외 투자로 인해 국내로 들어온 달러화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원화로 환전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환율을 폭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달러를 원화를 찍어 사들이게 되고요. 이렇게 달러화를 원화로 바꾼 유동성이 통화 안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의 통화 안정 증권을 발행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원화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통환채 발행량이 계속 증가하죠. 네. 자, 뭐 한국은행의 재할인율도 있는데요. 재할인은 은행이 고객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서 자금을 공급한 후에 다시 이 어음을 중앙은행에 제시하여 할인받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재할인율이 낮아지면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서 차입이 늘어나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재할인율을 높이거나 낮거나 하면서도 이 시중은행 은행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네, 한국은행의 자산은 외환 국채, 기타 모기지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한 채권 등이고요. 은행을 지원할 자금 마련 방법은 채권을 시장에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고 국채 등을 직접 매입하면서 통화를 발행. 이걸 우리가 뭐 윤정을 돈을 찍는다 그런데 뭐 사실은 이렇게 발행하는 거예요. 하는 것 뭐 이렇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두 번째 후자의 부분은 화폐 가치 하락을 불러오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 시에만 한정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맵으로 하나 그려놓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이제 중요한 어떤 그 경제 이슈잖아요. 책으로도 나오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인플레이션은 통화 공급, 머니 서플라이라고 하죠. 신용 팽창, 크레딧 익스펜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총생산보다 프로덕션보다 많은 경우고 디플레이션은 그 반대죠. 그러니까 생산량, 상품을 양보다 상품의 어떤 그 공급량보다 돈의 공급량이 많으면 돈 가치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상품 가치는 올라가죠. 물가, 사물의 가격은 높아지죠. 물가 인상 그러죠. 이걸 이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은 그 반대죠.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공급 측면의 생산비 상승이 지속되어서 물가 수준이 상승하고 판매 부진으로 인해 생산이 감소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고전학파에서는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통화량 증가에서 찾고요. 케인즈 학파는 투자 증가나 정부 지출의 증가와 같은 실물 부분 수요의 증가로 보죠. 정부와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계산할 때 주택가격 상승 및 주식, 금융자산의 가격 상승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세 가격의 상승률을 반영하죠. 한국의 경우에는요. 미국은 임대료 뭐 우리가 다 반영하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보다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은 저 정상입니다. 자, 왼쪽에 제가 코멘트 해놨는데요. 인플레이션은 국가가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좀 인플레이션을 악용하는 사례죠. 네. 이자율을 급격하게 하락시키고 통화 속도를 높여서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거죠. 실제로 1934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금 1온스당 20.67달러에서 35달러로 달러 가치를 조정함으로써 69%의 달러 가치를 하락시켰죠. 예. 그래서 1907년, 1929년에 경제위기로 만들어진 엄청난 부채를 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채는 과거에 쓴 돈은 액면가로 있으니까 달러 가치를 하락시켜서 돈을 그만큼 더 찍는 거죠. 하락시킨다는 더 찍어서 가치를 하락시키니까 예, 만 원짜리 하나를 두 개로 그냥 쪼개버리는 거죠. 인플레이션이죠. 예, 그래서 만 원짜리 반절만 가지고도 만 원의 행세를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 원이 갑자기 2만 원이 됐죠. 그러니까 돈을 더 찍지 않은데 있는 돈에서 그걸 쪼개서 빚을 갚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인플레이션을 좀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금리가 너무 높아버리면 뭐 이것도 또 상쇄가 되는 거죠. 네. 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빚을 낸 돈의 구매력이 제일 높고요. 가장 빨리 돈을 빌린 자들은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기 전에 빚을 내서 그걸 가지고 물건을 빨리 사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매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빨리 돈을 빌린 사람들은 뭐 이게 이제 은행, 정부, 뭐 기업들이 되죠. 가장 먼저 실물 자산, 땅, 원자재 등을 사죠. 그럼 인플레이션이면 이 땅, 원자재, 이 실물들 가격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때 높아질 때 높은 가격에 또 팔아요. 그래서 큰 이득을 보는 거죠. 이래서 인플레이션이 부의 불균형 분배의 하나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사실 부자들은 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전에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 이제 인플레이션 때 그 가격이 오를 때 팔아서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팔지 않으면 그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통한 세금 징수, 미국이 초저금리로 만든 인플레이션을 추가로 수입해서 다시 금융시장에서 인플레이션 공격을 받죠. 이건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3국가들이 다 그렇게 받아요. 예. 자, 정부가 빚을 줄이기 위해서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면 일반인들의 실질 소득이 낮아지고 저축액도 적어지죠. 그래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활용해서 뭔가 누군가 이득을 얻으면 누구는 더 큰 불행에 처하게 되는 거죠. 통화량 증가로 인해 큰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자동차 등의 가격이 가장 먼저 오르고 매출 증가로 노동자 임금이 오르면 곧바로 생필품의 가격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물가지수에 나타나는 경우는 맨 마지막 단계죠. 물가가 너무 올라서 실질소득이 줄게 되면 낮은 일로부터 부족한 돈을 빌려 쓰게 되어 빚만 늘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의 맵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네. 가운데가 상품 구매와 관련돼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상품, 그다음에 대형 소비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인플레이션율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축적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질 소득과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빚의 실제 가치도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설명드린 거 다 이렇게 맵으로 그렸습니다. 설명드렸을 때는 이걸 뭐 이해는 하겠지만 또 정리도 안 되고 다시 내가 반복하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맵을 그려놓으면 이제 그 부분들을 내가 추적하면서 해석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 자산과의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이자율, 신용 창출 여력, 고용률 뭐 이런 것과 다 연관시켜서 제가 인플레이션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플레이어들을 넣고 그게 어떻게 서로 연관을 맺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서 그려놓은 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똑같은 것에서 거꾸로 도는 거죠. 거꾸로 도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옆에 커멘트를 해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좀 읽어가면서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오른쪽 위에서부터 보죠. 초기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모두가 다 돈을 빌리러 하기 때문에 과열을 막기 위해서 이자율과 기준금리를 모두 올립니다. 그러나 경기 후퇴가 본격화되면 시장 이자율 및 기준금리가 모두 내려가죠.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도 투자가 몰리는 거품이 발생하지만 경기 하강으로 매출이 줄거나 신용 수축으로 돈이 줄어 벌기 힘들거나 금리가 올라서 이자 부담이 커지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기업과 사업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좀비 기업이 해소되는 때가 바로 이런 때죠. 이제 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는 크게 하락하지만 명목 금리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없어서 실질 금리의 상승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투자 수요의 위축과 생산 감소 유발,
명목임금도 물가 하락폭만큼 떨어지지 않으므로 실질 임금의 상승 초래가 되고요. 이로 인해서 기업의 고용 및 생산 감소가 초래되고 기업의 명목 부채 실질 상환 부담의 증가로 대차제도표가 악화되고 부실 채권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렵죠. 이거 따라가는데 이게 글로 써놓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옆으로 맵으로 그리면 달라진다라는 거죠. 부채 디플레이션의 원인은 자산 가격 거품의 붕괴, 과도한 통화 긴축, 과잉 설비 및 과잉 공급입니다. 그래서 부채 디플레이션 이 부분을 이것과 연관해서 다시 맵을 확장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셔는 경제학자 유명한 경제학자죠. 피셔는 대공황을 부채로 인한 디플레이션, 대공황을 부채로 인한 디플레이션으로 봤죠. 빚의 일부를 갚고 나면 오히려 나머지 빚이 더 큰 부담이 되어 결국은 모든 사람이 파산을 해야 회복하는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달러로 빚을 갚자 뭐 이렇게 되니까요. 달러가 귀해져서 달러 가치가 오르는 모순도 발생을 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뭘 하나 움직이면 다른 데서 반대적으로 피드백이 돌기 때문에 또 다른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자, 왼쪽으로 가보죠. 왼쪽 맨 위에 있는 커멘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대 생산, 경기 침체는 디플레이션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자율을 더 이상 낮출 수가 없고 신용 창조 여력이 소진하여 신용 팽창 피라미드가 무너지면서 돈을 갚는 사람보다 빌리는 사람이 적어지기 시작하면 시장에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죠. 돈이 부족하게 되면 돈 가치가 오르고 상품 가치는 하락하죠. 그래서 돈의 부족과 상품 가격 하락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신용 창조가 없으면 디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자산 가치의 하락도 지속되죠. 다시 신용 창조를 해줘야 되겠죠. 디플레이션을 위해서 돈을 막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상승하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뭐 그런 어떤 요소를 마련하죠. 네, 그래서 일본이 계속해서 통화 확장을 실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아요. 다른 요소들이 안 맞으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유동성의 함정 빠져서 그 돈이 실물로 안 가고 자산으로만 와서 자산 보분만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중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강하게 사용하더라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는 않죠. 푼돈이 시장이 아닌 은행의 매물. 그러니까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 정치적 요소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맞물려야 일어나는 거니까요. 자, 물가 상승은 디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지만 너무 상승을 하거나 장기화되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미래 물가 상승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서 소비를 더욱더 줄이고 더 많이 저축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서 디플레이션이 강화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기준금리 인상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걸 이제 기대해야 되는 네, 뭐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먼저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어떤 요인들이죠.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매부를 통해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채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돈을 뿌려도 돈이 돌지 않은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정부가 아무리 거대한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도 대부분 과투자된 비생산적인 곳에 투여하는 리플레이션 정책으로는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일본도 과거 일본도 그랬고요. 중국도 지금 계속 돈을 풀고 정부가 지금 대출을 늘리라 막 하지만 대부분 과투자된 비생산적인 곳에 막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생산성의 돈의 어떤 부양책이 효과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계속 시간이 갈수록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약발이 계속해서 줄고 있죠. 다 이제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막 정부가 막 마음대로 돈을 찍어서 막 한다고 막 이래도 이게 되지를 않아요, 잘. 이게 그래도 가장 잘 먹히는 국가를 우리가 제1기축 통화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제1기축 국가도 통화 국가도 만능이 아니에요. 제1기축 통화 국가가 이게 좀 더 잘 먹히는 이유는 제1기축 통화 국가의 통화는 달러는 전 세계에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통화로 봤을 때는 미국의 시장은 미국의 3억 명의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딜레이가 더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 맥시멈 올라가면 역시 어떻게 돼요? 돈을 계속 찍어도 경기의 어떤 어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안 돼요. 화폐 가치가 확 떨어져서 달러 가치가 붕괴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단계로 들어가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완전치는 않습니다. 그냥 딜레이 기간이 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돈이 스스로 갈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이 돈이 스스로 갈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뭡니까? 자산시장의 이쪽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어떤 일자리가 일어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이 실물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뭔가가 열어지는 거죠. 즉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이 통화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이 두 개가 서로 밸런스를 맞춰야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런 게 조금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여전히 달러를 많이 찍어내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없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새로운 돈이 이 찍어내는 돈이 갈 수 있는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어주는 거죠. 예, 산업이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에서도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들이 이러한 어떤 그 길들이 열리기 때문에 이게 늪에 빠지는 시간이 계속해서 뒤로 딜레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플레이션 흐름까지 봤습니다. 네, 뭐 보시면 네, 상품량이 어디 볼까요? 시중 어디서부터 볼까요? 네. 시중 통화량이 줄어들면 상품 가격이 줄어들고 상품 가격이 줄어들면 상품량도 줄어들고 상품량이 줄어들면 다시 상품 가격은 올라가고 밸런스가 걸리죠.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상품 구매 욕구는 거꾸로 떨어지고 상품 구매 욕구가 떨어지면 다시 상품 가격도 떨어지는 그래서 또 밸런스가 없죠. 이렇게 쭉 돌아가다가 이 상품가에서 맴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소비재 가격으로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대형 소비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 대형 소비재 가격이 떨어지고 생필물 가격도 떨어지고 실질 소득은 올라가지만 이게 올라가지만 신용 창출 그래서 실질수도 올라가고 신용 창출 여력도 올라가죠. 그런데 이제 신용 창출을 더 하게 되면 다시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면 다시 상품 가격을 올리는. 예. 그래서 다시 떨어졌던 상품을 올리는 거. 이렇게 이제 경제 구조가 이렇게 서로 밸런스를 잘 맞추도록 가고 있는데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다른 게 강화를 돌게 되면 실질 소득을 떨어뜨리는 뭔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떨어지면 신용 창출 여력은 올라가고 돈을 빌리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되고 실질 소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율도 떨어지고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구매 욕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반복적으로 또 그리고 서로 맵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신용 팽착과 수축 구조를 이제 설명한 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커멘트부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산 가격 상승은 통화량 증가의 결과이죠.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화폐로 표시되는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죠.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려면 통화량 대출이 계속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디플레이션으로 물가가 하락을 하면 명목 GDP도 하락하고 기업 매출도 줄고 순이익도 줄고 임금도 줄고 자산 가격도 줄고 모든 명목 가격이 다 줄게 돼요. 네. 그래서 일본이 디플레이션 오래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고 그러니까 임금도 줄여야 되고 그럼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계속 다시금 또 물가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디플레이션의 어떤 늪에 빠지면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걸리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디플레이션을 이기려고 이제 뭐 일본 정부가 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을 계속 푸는 거죠. 근데 그것만 안 되죠. 돈을 계속 풀어도 그게 어떤 유동성이 함정에 갈 데가 없으면 이게 그냥 유동성이 함정에 빠지고 그러니까 돈을 막 풀었더니 이제 엔화가 밖으로 나가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또 한 게 실물 시장 그러니까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정책들. 근데 이제 요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뭐 일본, 미국의 반도체 정책 뭐 이런 거 하면서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수혜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들썩들썩 하게 되고 또 돈도 다시 들어오게 되고 뭐 그다음 유동성에 대해서도 계속 유지를 어느 정도
긴축을 하지만 그래도 유동성을 유지시키는 모양이 되니까 이런 게 이제 서로 맞물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30년간의 어떤 그 잃어버린 그 시간이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디플레이션 늪을 빠져나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맞물려야 돼요. 돈이 어느 쪽으로 흐르냐, 어느 쪽으로 더 강하게 흐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죠. 또 새로운 출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해외로 돈을 뿌렸는데 해외로 나가면 일본 자산 시장이 안 오르니까 해외로 나가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또 이제 그것도 문제가 자산 가격이라도 올라줘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소비를 늘릴 텐데 그 힘도 조금 약화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풀린 돈이 실물 경기로 들어가서 임금을 상승시켜서 왜냐하면 투자자보다 전체 국민 수가 많으니까 전체 어떤 그 총량이 큰 임금 상승을 통해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게 하는, 그래서 기업의 이익도 늘고 그래야 또 다시 주식시장 늘고 뭐 이런 식의 선순환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잘 안 되고 풀린 돈은 해외로 나가버리니까 일본이 오랫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보냈던 거죠. 자, 큰 버블 붕괴 이후에 잠깐만요. 네, 여기 보자. 왼쪽 아래 코멘트를 보겠습니다. 큰 버블 붕괴 이후에 대폭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주 흔하게 반작용으로 에코 버블이 발생을 합니다. 뭐 기술적 반등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은 기저효과, 경기 부양책, 재고 효과, 기업의 비용 절감 노력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민간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불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도 궁극적으로는 현재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민간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민간 소비가 살아나야 된다. 민간 소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 고용 시장을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 현재 위기를 언제쯤, 이 침체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중국 정부가 계속 기준금리를 내리고 대출을 늘리고 그리고 뭐 지준율도 내리고 막 이런다고 해서 중국이 살아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제가 뭐 2, 3년간 보면 중국이 기준금리도 내리고 지준율도 내리고 막 하지만 오히려 대출 증가율은 줄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소비도 계속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실업률은 올라가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민간 소비가 기본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뭐 현재로서는 긴급 처방은 과잉 생산을 늘리는 건데, 근데 이제 중국이 과잉 생산을 늘려서는 한계가 좀 분명해지잖아요. 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쉽사리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중국은 제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아래 거 보죠. 예대금리차가 금융업의 수익 기반이고요. 은행은 단기금리가 장기금리에 비해서 낮은 시장 다시요. 은행은 단기금리가 장기금리에 비해 낮은 시장금리, 그리고 은행은 이를 활용해서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더 높은 금리로 장기로 대할 수익을 극대화하죠. 예대마진이죠. 예대마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예대마진의 미스매치가 금융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의 본질이죠.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경우에 단기금리는 오르지만 이미 빌려준 장기금리 쉽게 올릴 수 없어서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높은 금리가 이거 이제 고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이 많으니까 사실 이것도 많이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고정된 장기금리일 경우에는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제가 상업은행의 신용 창출 여력 이 부분 에서 뭐 봉헌통화량도 연결돼 있죠. 지급 준비율, 그다음에 이자 상환량 서로 연결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상업은행이 개인기업 대출을 늘리면 시중의 개인기업 대금 결제량이 증가하고 개인기업 예금비가 증가 다시 하게 되죠. 이렇게 돈은 선순환. 그다음에 여기서 시중의 통화량도 증가하고 그렇지만 이제 개인기업의 이자 부담량 뭐 이런 거 증가하겠죠.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면 모자란 통화량만큼 금융 탈락자가 이제 발생을 하죠. 좀 어려운 구조인데 아무튼 이 구조에 제가 써놨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다시 인플레이션은 높아지는. 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다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단기 조달금리로 높아지고 미스매치에 발생한 리스크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건 유동이니까 많이 상쇄가 되는 거고요. 어쩌든지 상업은행에 부실도가 생기고
그러면 상호불행의 적정 자기자본 비율 위험이 오죠. 그러면 이제 상호불행을 다시 증가하면 기업 대출 물량을 줄여야 되는. 그래서 이제 밸런스가 도는 뭐 이런 구조들이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 한쪽으로 확 쏠리게 되면 한 번에 충격을 크게 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맵을 그려서 우리가 하나의 정리를 해놓으면 복잡한 구조지만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익한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잠깐 한 10분 정도 쉬고요. 네, 10분 정도 쉬고 돌아와서 또 계속 이어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스템 사고를 가지고 경제금융의 어떤 그 이론들을 이제 우리가 그 뭐라 할까요? 하나의 어떤 그림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보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봤는데요. 어, 뭐 시스템 맵을 좀 이제 그 다르게 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죠. 제가 이제 비즈니스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범죄 프로파일러가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사실은 이 프로파일러라는 것은 뭐 심리를 이해하고 하는 것도 하지만 범죄자의 어떤 그 독특한 어떤 그 구조, 시스템,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구조, 행동의 구조,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비헤이비어에 대한 예측, 뭐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스템 싱킹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굳이 시스템 싱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시스템 싱킹 스킬을 구사한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범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에도 혹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어떤 그 변수들을 지금 이제 변수 하나를 연결시켰지만 그 변수를 좀 더 변수의 어떤 그 마음들을 꿰뚫어 볼 수가 있죠. 그럼 그 변수의 비헤이비어 혹은 변수의 어떤 선택 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그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혹은 시스템 싱킹 스킬을 비즈니스에 적용한 것, 비즈니스 전략을 짤 때 적용하는 것, 뭐 이런 것을 이제 제가 비즈니스 프로파일링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사고를 이제 또 다른 응용이죠. 비즈니스 프로파일링에 응용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ofile of Criminal Mind라는 이 책의 저자가 있는데요. 브라이언 이니스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범죄 현장 곳곳에는 범인의 성격이나 성장 및 생활 환경, 심리 상태가 묻어 있다. 그런 퍼즐 조각을 맞추는 작업이 바로 프로파일링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이제 이런 것을 맞춘다. 이분들은 이제 퍼즐 조각을 맞춘다.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시스템으로 재구성한다. 시스템 싱킹을 통해서 재구성한다. 연결시키고 피드백이 있고 비헤이비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레버리지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파악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파일링, 퍼즐을 맞춘다라는 것은 시스템 싱킹을 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파일러의 생각들을 이 시스템 싱킹 스킬로 가지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프로파일링이니까 범죄 프로파일링에 대한 역사를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고대로 범죄는 범죄자의 마음속에 있는 악마의 소행으로 고대에서는 인식을 했죠. 근데 이제 1876년 이탈리아의 의사였던 체자레 롬브로소가 범죄형 인간의 책을 통해서 환경에 의해 범죄자로 내몰린 우연한 범죄자와 유전적 결함으로 인한 타고난 범죄자를 구별하면서 최초로 범죄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롬브로소는 이탈리아 감옥에 수감된 죄인들을 대상으로 범죄자들의 두개골 구조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기울였죠. 이게 이제 범죄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뭐 학문적 탐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나중에 그 인종 차별, 우성학 뭐 이런 것에 또 이렇게 연결이 좀 되기도 해요. 부작용이 좀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1882년에 프랑스에서는 알퐁스 베르티뇽이 인류학적 방법을 활용해서 1600건의 범인 식별용 자료 파일을 만들어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았습니다. 일명 베르티뇽 범인 식별법이라는 거죠.
그 프랑스 전역에 경찰서와 교도소에서 이게 적용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베르티용은 최초로 사진수를 범죄 수사에 도입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보면 여기죠. 특성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특성, 즉 우리가 이제 변수들을 막 찾는 거죠. 중요한 변수들. 그리고 그 변수들이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게 피드백 고리가 있는지, 그러면은 그 피드백 고리가 있으면 어떤 비헤이비어들이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네, 뭐 거꾸로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귀납적 방법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귀납적으로 해서 인과관계를 역추적해서 그것을 연결해서 하나의 시스템. 그러면 이거는 범죄자들의 시스템적, 그게 마음 심리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모든 게 다 결합돼서 시스템적 구조, 독특한 시스템적 구조가 있다. 라고 우리가 판별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그러한 시스템적 구조에 비슷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사람들, 비슷한 시스템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범죄자일 확률이 높다. 혹은 일부만 우리가 증거를 가져도 비슷한 시스템에서 가장 근접한 시스템 모델을 찾아내서 거꾸로 역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 범죄자의 숨은 어떤 것들을 분석하고, 그래서 뭐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이게 동적으로 움직이니까 비헤이비어, 행동 양식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면 시스템 사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888년 런던 이스트엔드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연쇄살인범인 살인과 잭,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제 심리 분석을 시도를 했어요. 이게 이제 범죄 프로파일링이 최초로 도입된 거죠. 이런 접근법을 초기에는 심리적 프로파일링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스템 사고를 잘하면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다. 거꾸로 보면 프로파일러들한테는 시스템 사고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 사고를. 2차 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43년 정신병리학자인 월터 랑어 박사는 미국 정보기관에게 아돌프 히틀러의 심리 행동적 특성을 추정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랑어 박사는 제출한 보고서에서 스스로 믿는 자신의 모습, 독일 국민이 알고 있는 그의 모습, 그의 부하들이 알고 있는 그의 모습, 심리 분석을 통해 제조합한 그의 모습, 히틀러가 보여줄 수 있는 미래 행동 등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히틀러는 패배가 확정되면 자살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죠. 이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문헌을 통해서 어떤 증언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시스템적으로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비즈니스 프로파일링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어떤 특정한 예를 들면 피드백이 돌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비헤이비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자살할 것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시스템 매매에서의 어떤 특정 시스템이 어떻게 특정한 형태로 방향으로 가동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비헤이비어는 자살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예측하는 겁니다. 이후 1972년 미국의 FBI의 행동과학부와 캐나다의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대가 범죄와 범죄자들에 대해서 디지털에는 자료를 방대하게 축적하고 컴퓨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범죄자의 자라는 환경, 심리, 지리 분석 등에까지 접근 영역을 넓히면서 프로파일링 기법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제 시스템 맵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다이나믹스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로 하면 수많은 변수, 컴퓨터의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수많은 변수들을 연결시켜서 다양한 경우의 수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어떤 조작을 통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디지털 자료를 방대하게 축적할 수 있으면 귀납법적으로 인과관계를 더 많이 변수들을 더 추적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컴퓨터 기술을 쓰면 컴퓨팅 파워를 쓰면 훨씬 더 많은 연결도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발전하게 됐다. 근데 이거는 사실 범죄 프로파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동일한 효과들을 냈죠. FBI 행동과학부 창설 요원인 존 더글러스는 프로파일러가 범죄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읽어내려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들을 잘 분석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앞에서 보여주면 경제나 어떻게 수많은 책들을 읽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변수들을 추출하고 그 안에서 한 내용들을 전부 다 복원해서 서로 연결시키고 퍼즐을 맞추듯이 똑같은 겁니다.
대상이 경제가 아니라 투자가 아니라 범죄자 어떤 사건이라는 거, 뭐 이런 것만 달라지는 거죠. 방식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파일러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을 했죠. 즉 프로파일러는 인간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이건 이제 왜 심오한 지식을 가져야 되냐면 해석을 해야 되죠. 원인 관계를 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원인 관계를 논리적으로 상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고리를 채운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걸 채워야 되니까 이제 이런 지식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범죄는 인간에 관한 부분이니까, 인간과 사회 뭐 이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을, 도메인 지식이 많을수록 프로파일을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잘 되기 위한 백그라운드적 학문으로서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킬은, 가장 기본적인 스킬은 시스템 싱킹 스킬을 가르쳐야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남긴 말, 글, 문장 분석, 필체 분석 등을 통해 보통 사람들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심리학적인 특성,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글이나 문장 뭐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요. 행동을. 그래서 뚜렷이 구분이 되는 특성을 찾아내죠. 변수를 찾아내고 변수의 연결 관계를 찾아내는 거죠. 심리학적 특성, 행동적인 특성, 지적 특성들을 파악해서 그것을 조합한다. 뭘로? 시스템 맵처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그것을 퍼즐을 맞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퍼즐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려놓으면 시스템 맵입니다. 영국에서는 데이비드 켄터라는 응용 심리학 교수가 1985년 런던 경찰국에서 우연히 행동과학이 경찰 수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프로파일링이 시작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켄터 교수는 범인의 행동을 심리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은 행동 양식을 비교하는 것이지 하나의 단서에서 어떤 사실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다. 심리 분석을 통해 범인을 추정한다는 것은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의 전체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의미한다. 여기도 하죠. 전체적인 모습. 네, 시스템 맵, 시스템이죠. 전체적인 모습은 시스템이죠. 그리고 어떤 사실을 추론하는, 단서에서 추론하는 게 아니라 그 구조를 봐서 비헤이비어는 추론이 아니에요. 비헤이비어를 그냥 나타나게 하는 거죠. 프로파일링이 대중에게 관심을 끌게 되어서 1992년에 이 영화죠. 양들의 침묵. 뭐 보셨을 텐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죠. 이 영화를 통해서죠. 이 영화의 안소니 홉킨스는 식인 습관을 가진 정신질환자인 한니발 렉터의 역할을 맡았고요. 조디 포스터가 FBI 훈련생으로 나왔습니다. 이 영화에서 조디 포스터가 맡은 역할이 바로 프로파일러 훈련생이었죠. 이 영화는 실제로 FBI 행동과학부의 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제작이 됐고요. 이 영화를 계기로 프로파일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졌죠.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드라마로도 나왔죠.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네. 자, 물론 이제 프로파일링은 범죄자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마법의 툴은 아닙니다. 뭐 우리도 이제 시스템 맵이 만능 툴은 아닌 것처럼요. 단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가정을 가지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논리적 흐름을 따라 추정하는 거죠. 예, 이거 우리 시스템 맵하고 똑같은 거죠. 예, 모든 범행에는 그것만의 독특한 행동 특성, 동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성, 변수를 추출하고 변수의 특성, 혹은 거꾸로 특성 있는 변수, 뭐 이런 걸 추출하는 거죠. 인간의 행동은 환경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에 반응하면서 전개된다. 네. 범행 수법은 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지나서 것에서 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스템 맵도 진화하죠. 변화하죠. 혹은 강화 피드백과 균형 피드백이 돌아오면서 어느 특정한 시점, 인계점이 되면 국면 전환이 오죠. 이거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혹은 일부에서는 퍼즐을 맞추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범죄에 관한 프로파일링인데 우리 비즈니스 프로파일링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시스템 맵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몇 가지들을 해서 개발한 이제 비즈니스 프로파일링 기법입니다. 시스템 매핑도 이제 제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매핑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쓰는 멀티 레벨드 시스테믹 시나리오 기법, 뭐 이것도 제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에 관한 분석층을 현상, 그 다음에 유행, 트렌드, 심층 원동력, 심층 기반, 뭐 이렇게 나누는 기법도 제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싱킹 스킬을 비즈니스 프로파일링에 연결해서 만든 이 비즈니스 프로파일링 기법도 제가 만들었다. 미래 예측을 위해서 이제 제가 만든 기법입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범죄에서 보면 아까도 나왔죠. 음, 여기 있죠. 어,
FBI 행동과학부 창설, 그러니까 FBI 프로파일러부를 창설한 존 더글라스가 얘기했죠. 프로파일러는 인간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범죄자가 남긴 말, 글, 문장, 필체 등을 분석해서, 그렇죠? 이걸 분석해서 뚜렷이 구분이 되는 특성들을 파악하는 거죠. 특성들을 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비즈니스 프로파일링에서도 문장, 문단, 한 장, 뭐 여기에서 함의를 찾아내서 이걸 시스템적으로 연관한 하나의 도식을 만들어요. 이를 토대로 한 개인의 기업, 정부의 사고나 행동의 시스템 패턴을 추출하고 이걸 가지고 미래의식 시나리오 위에서 작동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비즈니스 프로파일링 기법을 통해 특정 기업의 CEO, 정치인, 리더, 더 나아가 경쟁 기업이나 특정 국가나 정부의 향후 미래 전략과 미래 행동을 예측해낼 수 있죠. 또한 협상 상대가 자신의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을지를 분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로파일링에다가 게임 이론을 또 얹으면 됩니다. 경쟁자가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동기에서 어떤 전략을 꺼내들지도 다른 수단보다 좀 더 올바른 논리를 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기자의 행동을 예상할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자,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한 최선의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은, 비헤이비어는 그냥 이루어지 막무가내로 랜덤하게 나오지 않아요. 내부 안에 생각의 시스템, 뭐 생각, 감정, 행동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내부의 어떤 그 소통, 에너지 소통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서 하나의 어떤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이 굳어지는 것을 우리가 습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움직여요. 인간도 시스템에서 움직이죠. 우리는 습관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비헤이비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자신을 위한 최선의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에게 최선이면 가장 편한 방식이라는 느낌은 자신 안에 이미 만들어진 패턴에 부합되는 행동과 판단을 할 때 얻어지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패턴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이나 뭐 생각, 판단, 신호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B 하는 에러 메시지가 뜨죠. 이게 ERN이라고 그래요. Error Related Negativity. 우리말로 하면 좀 이상한데?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이게 ERN 신호예요. 갑자기 그냥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어색하다는 걸 쉽게 느껴요. 그래서 ERN 신호가 뚝 뇌에 딱 뜨는 거죠. 그래서 작동이 되어서 일단 거부감 혹은 멈칫하는 것, 뭐 이런 어떤 그 행동을 발휘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즉 자신에게 최선이라고 믿는 행동, 패턴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려는 이 노력,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어요. 즉 사람에게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그걸 유도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시스템을 변형시킬 수 있으니까.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그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 프로파일링은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즉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최선, 자신에게 편안한 패턴 안에서 최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적으로 최선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편안한 패턴. 그러니까 자신에게 편안한 게 다 다르다는 거죠. 다를 수가 있어서 각기 다른 패턴들이 있어요. 네. 이것을 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행한다는 가정하에서 그 정보와 패턴을 추적하고 평가하여 그들의 미래 행동과 판단을 예측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측하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다른 수단보다 좀 더 올바른 논리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프로파일링 하면서 사람의 행동 패턴은 세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패턴, 습관이죠. 이게 이제 7, 80%. 그 다음에 패턴의 진화가 있어요. 의도적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저녁의 인간인데 이게 이제 안 좋으니까 아침의 인간을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하죠. 저녁의 인간의 패턴이 있는데, 시스템인데 내가 아침의 인간의 시스템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건 전면적 체인지는 하지 않아요. 어떤 피드백을 좀 바꾼다든지 새로운 변수를 집어넣어서 내 시스템의 작동의 어떤 그 방식을, 비헤이비어가 바꾸게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패턴의 진화 혹은 의도적 변화, 새로운 습관을 갖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 쪽으로 가면 이것을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을 위해서 패턴을 진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저것 상관없이 상황에 떠밀가는 행동이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많이 봤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상관없이 그냥 코로나는 거대한 물결이 오니까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내 패턴이 아무리 좋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경기 대침체가 온다. 뭐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떠밀려 갈 때 나타내는 거. 이럴 때는 그 사람의 패턴을 보면 안 되고요. 그 상황이 만들어내는 가능성을 봐야 돼요. 상황이 만들어내는 가능성. 네. 그러면 이제 그 가능성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즉, 우리가 행동을 예측할 때 저 사람의 행동과 전략, 선택을 예측할 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그 사람의 습관이 뭐냐, 패턴이 뭐냐, 기본적인 이것을 가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람이 뭔가 의도적인 행동, 패턴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걸 두 가지, 남을 속이는 거냐, 나를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저 사람이 이 시스템을, 자기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그거 전혀 상관없이 거대한 상황이 몰려 들어갈 때 그 사람이 그 상황에 떠내려가면서 나타나는 행동, 거대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면 특성이 따로 없죠. 독특한 특성이 아니라 대부분 비슷한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행동.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유형의 행동이 있죠. 그 행동들을 가지고 저 사람의 행동, 선택을 예측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거대한 시나리오를 세울 때, 시나리오의 경우의 수를 줄일 때, 네, 경우의 수를 줄일 때 사용하는 방식도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전략을 분석할 때, 그래서 그것을 역이용할 때, 나의 전략을 만들 때, 뭐 이렇게도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일대 연구팀에 의해 실시된 실험 결과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완전한 무작위 선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혀졌어요. 즉, 사람은 무작위로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생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은 뭐 그냥 중구난방이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패턴이에요. 네,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행동 자체 비헤이비어가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연구팀은 원숭이를 컴퓨터 홀짝 게임을 하도록 했어요. 이 게임에서 원숭이가 홀이나 짝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컴퓨터가 그걸 예측해서 맞히면 컴퓨터가 이기고, 컴퓨터가 못 맞히면 원숭이가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원숭이 측면에서는 홀과 짝을 무작위로 왔다 갔다 해야 통계와 패턴 분석에 의해서 판단하는 컴퓨터가 맞출 수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험 결과 무작위, 랜덤이라는 게 없는 게 확인됐습니다. 원숭이도 앞전에 했던 자기 결정들의 결과에 영향을 받아서 다음 결정을 내린다는 게 생물학적으로 입증되는 거죠. 예일대 연구진들은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전에 했던 자기 행동들의 영향의 결과를 받아요. 앞전에 했던 상대방이 냈던 결과에 영향을 받아요. 네. 라스베가스 여러분들이 가서 뭔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갬블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무작위로 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내 패턴에 반하게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앞전에 했던 결과에 계속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해요. 그 습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갖는 어떤 믿음, 신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스템화돼 있죠. 거기에 따라서 그 신념을 기반으로 자기가 선택을 하죠. 자기가 선택을 하죠. 뭐 예를 들면 징크스죠. 뭐 이런 거 신념이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작위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 하에서 움직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그 사람의 신념, 시스템, 패턴, 양식, 행동 양식, 사고의 방식,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원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비즈니스 프로파일링이다. 라는 거죠. 그럼 그걸 어디서 예측해내느냐? 그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에서 거꾸로 끄집어야 돼. 왜? 사람들은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행동을 하고 뭔가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쭉 데이터를 모아보면 데이터가 적으면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충분하다 보면 그걸 쭉 분석해 보면 그가 주로 쓰는 단어, 좋아하는 단어, 문장, 행동, 어떤 것을 상황이 났을 때에 그가 종종 했던 어떤 그 선택의 결정지 뭐 이런 것들을, 행동의 어떤 그 방식 이런 것들을 쭉 모아보면 이것을 붙여보면 거꾸로 그 사람의 시스템을 복원해낼 수 있다. 물론 그 툴도 전부 다 어떻게 시스템 싱킹 스킬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비즈니스 프로파일링은 놀랄 만큼 단순한 원리로 복잡한 세상 속에 숨어있는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는 패턴을 읽어내는 기술입니다. 즉 세상을 변화시키는 패턴화된 힘들이 움직이는 순서를 그리거나 혹은 경쟁자가 움직이는 순서를 그려내는 기술이죠. 자, 상황의 의미라는 걸 좀 보겠습니다. 인간의 생각, 태도, 행동이 사회 환경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를 연구한 미국의 심리학자 존 달리와 데니얼 베슨의 저서 사람일까 상황일까에 대해서 소개된 실험 결과입니다.
설교 녹음을 위해 모인 두 그룹의 젊은 신학생들에게 녹음을 위해 근처 다른 건물로 이동하라는 요청을 합니다. A그룹 신학생들에게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서둘러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B그룹 신학생들에게는 녹음 준비를 할까지 몇 분의 여유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험자들은 지정된 새로운 건물로 향하는 길에서 두 그룹의 신학생들 모두가 쓰러져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남자와 마주치게 했죠. 자, 늦었으니 서두르라는 지시를 받은 A그룹 신학생들 중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10%였어요. 반면 시간적 여유가 있던 B그룹에서는 이 수치가 63%로 올라갔죠. 즉, 이 책은 평범한 인간이 권위에 복종해서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 즉 인지된 집단 압력에 극복해서 자신을 보고 판단할 것까지 거부하는 솔로몬 애쉬의 선 길이 판단 실험, 홀로 있는 경우보다 집단으로 있을 때 달라지는 밥 라테네와 존 달리의 위급 상황 실험 등의 사회 심리학 실험들을 소개한 책인데요. 즉, 이 책 안에서는 즉 어떤 행동들은 개인의 성향이나 본성보다 당시 처한 상황에 영향을 받아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상황의 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파일링 할 때도 이 상황의 힘을 또 고려해야 됩니다. 잘 구성된 프로파일은 특정 상황에서 그래서 상황을 놓고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자기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실제 선택에 관한 것 핵심적 관한 것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주는 거죠. 즉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패턴, 눈을 통해 세상을 보는 법,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최고의 이익 혹은 최선의 이익을 부합하도록 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칙, 패턴을 재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익숙한 패턴을 기초로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판단과 행동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한 개인이 완전히 엉뚱한 일이나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 미만이죠. 자, 사람들은 대부분 그 상황에 대한 각자의 패턴과 신념을 근거로 자신이 원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이때 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신이 옹호하는 선택에 최대한 가까운 결과, 문제를 해결하거나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무언가 결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타인에게 인정받는 데서 오는 만족감. 효과적인 비즈니스 프로파일링 하고 있어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네. 비즈니스 프로파일링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연쇄적 반응적 설계를 통해 나의 미래 혹은 상대방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수행되면요. 게임을 바꾸는 한 가지 방법은 새로운 연쇄적 반응, 판짜기, 환경 설계를 통해 각 경기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따라 비용과 이익이 자동적으로 달라지게 만들어서 이슈 자체가 최종적으로 최선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 말은 뭐냐면 비즈니스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시스템을 딱 복원해내면 그 다음에 상황을 본다라는 거죠. 그 상황 안에서 이 시스템을 가진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강화 피드백이 돌고 어떤 비헤비어가 나오는지를 예측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바꾸고 싶으면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든 시스템은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프린터는 인쇄를 한다는 목적이 있고 TV는 방송을 내보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파악해서 그 목적, 좋아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연쇄적 반응 설계를 해주면 이제 시스템의 어떤 그 외부적 힘을 가하거나 변형을 주거나 혹은 다른 균형 시스템을 만들어주거나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원하는 것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상태가 여기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매핑을 하면 프로파일링을 하면 전략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비즈니스 프로파일링이 실패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의 판단이나 행동을 해석하는 논리를 잘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 이제 분석을 잘 못한 거죠. 구축된 시스템 모델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간 거, 노이즈가 들어간 거죠. 잘못된 변수가 들어간 거죠. 구축된 시스템 모델 밖에서 새로운 영향력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급작스럽게 바뀌게 되면서 궤도 이탈을 한 경우, 외부의 힘이 오는 거죠. 뭐 이런 거죠. 특히 세 번째 경우는 상황이나 경기자는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효과적인 비즈니스 프로파일링을 위해서는 만약에 뜻밖의 미래가 발생할 경우를 반드시 고려하는 유연성도 가져야 되는 거죠. 뜻밖의 코로나 터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황이 밀려간다고 그랬죠? 시스템 모델은 실제를 단순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개선을 해야 하는 여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데이터를 못했으니까 그리고 잘못된 정보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시나리오를 최적화하듯이 비즈니스 프로파일링의 시스템 맵도 최적화, 개선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실제를 충분히 반영해서 무턱대고 모델의 복잡성을 높이다가는 관리 불가능한 상황도 몰리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이건 시스템 맵을 그릴 때와 동일하죠. 변수 조절, 레벨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죠. 복잡하게 다 그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힘들어요. 네. 알아보기가.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프로파일링은 복잡성을 늘리는 것, 그리고 관리 가능성 확보하는 것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시스템 맵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복잡성을 늘려야 한다면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정확성과 신뢰성이 아주 크게 향상될 때만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예를 가지고 이제 쭉 이론적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요. 뭐 아직도 감이 안 오시죠? 이제 지금 실예를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제 실예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비즈니스 프로파일링의 어떤 그 위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먼저 이제 사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네, 매번 시스템 매핑하고 똑같아요. 팩트와 스코어를 변수 뭐 이런 걸 정확히 해야 되죠. 애매모호한 말에 함몰돼 있으면 옳고 그름 판단하기 힘들어진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을 확보하는 출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에이전트, 즉 시스템 맵을 그리고자 하는 비즈니스 프로파일링을 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스스로 한 말, 두 번째 행동,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유명한 사람은 이제 전문가가 예를 들면 자서전도 쓰기도 하고 글을 평가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그 평가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출처가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어디서 얻느냐? 뭐 인터넷, 책, 잡지, 신문, 외부 공개형 기업 자료,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네.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한 문장, 문단, 장을 주로 주고 함의를 뽑아내는 이제 훈련을 이제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맥락을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 저자의 마음을 읽고요. 가치, 사고 패턴, 성향, 반복되는 특정 행위 등을 유심히 봐야 돼. 이게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뭐고, 이 사람의 사고의 방식은 뭐고, 이 사람의 성향은 뭐고, 반복되는 특정 행위는 뭐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요한 걸 뽑아내는 거예요. 즉 중요한 걸 뽑아내는데 맥락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서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중요한 걸 뽑아내라. 라는 거죠. 맥락을 봐야 되는 것은 또 연결을 어떻게 시킬까에 대해서도 중요한 거니까 맥락을 보는 겁니다. 단, 구조적, 그러니까 패턴적 현상과 그것이 만드는 일시적 혹은 단회적 현상으로 이거는 맵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시적인 것은 의미가 없어요. 네. 3번 이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시스템화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한 번 일어나는 것은 사건, 이벤트. 2번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일. 3번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건은 패턴화된 것. 이게 제가 늘 강조했던 거죠. 즉, 3번 정도 이상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은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즉, 비즈니스 프로파일링은 패턴화된 것만을 추출하여 구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뽑아낸 함의를 변수들을 시스템적으로 연결하는 훈련을 하고요. 시스템적으로 연관된 것을 한눈에 보고 시스템적 창발을 유추해 보거나 부분적 동적 연관 관계를 파악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한 문장 문단을 가지고 함의를 뽑아내는 훈련이라고 했죠. 요 맥락을 해석하고 저자의 마음을 읽고 그래서 요걸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단회적 현상을 구별하고 패턴화된 것만을 뽑아내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떤 거냐? 자,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구글의 비즈니스 전략을 뽑아내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책으로도 출간을 했죠. 아주 오래된 10년 전쟁에 쓴 건데요.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자료를 가져오는 거예요. 구글의 사명 선언문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언론에 평가한 것도 가지고 쭉 가져오고 이렇게 쭉 가져온 거예요. 예, 그리고 구글에 대해서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들 그러면 구글의 경영진이 얘기했던 거 창업자가 얘기했던 거 이걸 전부 다 수집을 한 거죠.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수집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거를 중요한 것들을 체크업을 하는 겁니다. 예. 어떤 거는 변수를 얘기하고 어떤 거는 연결을 얘기하고 어떤 거는 어떤 유량을 얘기하기도 하죠. 어떤 거는 비헤이비어를 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빨간색으로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이거를 다시 변수화 시키고 변수와 연결 관계를 순서를 인과적 순서를 만들고 피드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각 문장마다 이렇게 측정해내요. 하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연결해요. 이렇게 이제 뽑아낸 것을 시스템적으로 연결하죠. 예. 그리고 연관시켜요. 이제 자 봤죠? 이렇게 된 거를 자 다시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중요한 거를 이건 중요하다 변수다 이렇게 해놨죠. 이거를 다시 거꾸로가 아니고 이걸 다시 이렇게 추출했죠. 화살표로 만들었죠. 인과관계를 자 이런 것들을 각 문장에 이렇게 만들었죠.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어떻게 돼요? 이거를 붙여야 되겠죠. 파란색으로 쓴 거를 붙인 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글들을 또 보는 거죠. 네, 역시 또 수집을 해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중요한 변수, 중요한 걸 파고 다시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돼요? 인과관계로 다 정리를 하고 이 정리한 것을 이것 위에다가 붙이죠. 그래서 이 작업을 이런 작업을 반복해요.
이렇게 해서 하고 만들고 다시 또 보고 만들고 뭐 하고 만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붙입니다. 이게 제가 최종적으로 구글의 최종 프로파일링 맵이에요. 이걸 제가 구글의 심장 그랬어요. 구글은 이것에 의해 움직이는 거죠. 네. 지금은 좀 변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화하니까 이건 이제 십몇 년 전에 제가 구글, 그다음에 애플, 삼성을 비교해서 미래 전략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걸 쭉 분석하면서 구글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어떻게 할 거고 인공지능은 어떻게 할 거고 바이오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삼성의 전략은 무엇이고 뭐 이런 거죠. 그때도 삼성은 자동차를 완성차를 안 간다. 뭐 제가 그때 예측을 했고요. 뭐 실제로 그렇게 애플은 간다. 제가 이 심장을 분석하면서 프로파일링을 해서 이 프로파일링이라면 이 전략이라면 반드시 그 상황이 오면 애플은 지금은 완성차를 안 한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때는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죠. 그리고 만약에 바이오 나노 산업을 하면 구글은 어떻게 하고 바이오는 애플은 어떻게 하고 삼성은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다 예측들을 그때 이제 뽑아낸 겁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기업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새로운 가장 중요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면 역시 그 사고 구조를 읽어서 그의 시스템 맵을 만들어요.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사고 구조를 읽어서 트럼프의 스타일이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낸 시스템 맵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했던 뭐 여러 가지 말들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어떤 그 공약들, 그 다음에 과거 그가 했던 거, 트럼프를 평가했던 책들, 영상들 다 분석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경제 전략도 추출해냈고, 트럼프의 사고 구조도 추출해냈죠. 그럼 이제 이것을 트럼프를 가지고 트럼프를 여기 변수에 넣는 거죠. 글로벌 투자 시장에다가 이 맵을 이해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트럼프가 노이즈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또 했던 건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고 구조를 읽는 겁니다.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뉴스에 나온 거, 자서전, 뭐 책,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했던 말, 행동들 뭐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구글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책이든 이렇게 파편적으로 분석하고 이것을 연결을 하고 숨겨진 변수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사고 구조를 만들었죠. 네.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사고 구조. 여기에 따라서 국가 정책이 나오고 대북 정책이 나오고 그랬어요. 자, 박근혜 대통령도 해봤습니다. 역시 동일하죠. 했던 말, 행동 뭐 이런 거 평가만을 쫙 그다음에 과거의 삶, 행동 뭐 이렇게 다 가져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고 구조를 만들죠. 네. 그 외에도 네. 이거는 스티브 잡스의 모델이 그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가 얘기했던 창조적 진화 모델이 그가 창조, 신제품 뭐 이거에 대해서 쫙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맞춰서 그의 어떤 제가 이걸 스티브 잡스의 창조적 진화 모델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프로파일링을 좀 응용할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네. 이 정도죠. 네. 이제 이 프로파일링을 이제 이 프로파일링 가지고 게임 이론을 좀 집어 넣어 가지고 비즈니스 프로파일링하고 게임 이론 모용하고 연결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거죠. 제가 이것도 10년 전쟁에서 사용했던 방식인데요. 롤 플레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글과 애플을 프로파일링을 아까 어떤 시스템 맵이 나오면 모형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상황을 집어넣어요. 어떤 상황이다. 미래 바이오 상황, 바이오 산업의 상황을 딱 시나리오를 집어넣고 거기에서 구글과 애플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그 시스템을 가지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그들이 하는 전략들을 도출해 낼 수가 있거든요. 행동 양식이 나오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득을 넣고 목표치를 넣고 하면 게임을 시킬 수 있어요. 그 게임을 할 때는 이 게임 이론의 모형 이론을 집어넣어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글과 애플이 게임을 하면 서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네. 균형점이 어디냐, 뭐 우월 전략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거꾸로 이제 추출해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또 하나의 시나리오로,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쓸 때 단순히 이것도 시나리오 하나 쓰는 새로 또 다른 방법이거든요. 시스템 매핑을 해서 그리고 상황을 집어넣고 워게임 게임 이론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롤플레잉을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그냥 시나리오를 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고 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히려 이거는 이제 시나리오 경우의 수를 더 줄여주는 거겠죠. 좀 더 리얼리티가 높아지는 거겠죠. 예. 왜냐면 이 패턴에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이런 목적값을 위해서 이런 행동 패턴을 하게 되고 그걸 이루지 못할 경우는 목적값을 어떻게 낮추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움직여가면서 예.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면 시스템 중에 어떤 파트는 작동이 더 잘할 수 있고 강화될 수가 있고 어떤 건 약화될 수가 있고 어떤 거는 뭐 균형 피드백이 더 크게 돌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 맵에서 움직일 수가 있죠. 조작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비헤이비어 어떻게 나오고 그 비헤이비어는 선택이죠. 그러면은 그 선택에 만족할 만한 값에 가까이 가면 선택을 할 것이고 아니면 그것밖에 할 수 없다면 그들이 이제 목표값을 낮추겠죠. 네. 그럼 이제 그것에 따라서 게임의 어떤 결과적 양상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나리오를 쓰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주 고급, 아주 고난이도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프로파일링 기술을 응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이제 이 컨텐츠가 헤비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뤄놨던 이 컨텐츠가 굉장히 헤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오늘 강의는 이제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일단 시스템 매핑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 싱킹부터 시작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에 응용을 했는데 하나는 금융, 투자,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시스템 맵을 그리고 이것을 비즈니스 프로파일링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이걸 가지고 게임 이론을 집어넣어서 시나리오를 짤 때도 이것도 사용할 수 있다. 아주 고난이도의 시나리오 기법이죠. 네, 고난이도 시나리오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전쟁이라는 책이 제가 그 기법을 쓴 시나리오입니다. 어쩌든지 간에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시나리오 기법까지도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시스템 맵 싱킹 스킬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래서 하나의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도구와 연결해 쓰느냐에 따라서 통찰하는 기술들이 달라지고 시나리오를 짜는 기술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제가 꽤 오랜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보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통찰력은 마법의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도구를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쉬운 건 아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도구화돼 있고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훈련을 하면 통찰력은 향상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통찰력이 마법이 아니고 신비가 아니고 훈련되고 향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 이게 신계에서 인간계로 내려온 거잖아요. 네, 신계에서 인간계로. 네. 뭐 요새 보니까 이제 오타니가 네, 프로페서 오타니가 이제 그 팔꿈치 인대를 다쳐가지고 더 이상 이제 올해는 투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계에서 인간계로 내려왔다 뭐 이렇게도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든지 간에 통찰력은 신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계에 있는 겁니다. 인간계에서 종합적 사고고 다각재간 사고고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필요하고 아주 고난도의 thinking 스킬, 사고적 기술이 필요한 그런 어떤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도전해 볼 수 있는 그것도 레벨이 있는 거니까 그걸 다 마스터한다고 해서만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들어가서 아주 기본적인 단계부터 단계를 거쳐갈수록 통찰력은 계속 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의 위안입니다. 이걸 다 마스터해야만이 통찰력 얻어진다면 사실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다 마스터하지 않아도 하나하나 배워가는 순간 그만큼의 비례해서 통찰력은 계속 향상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고 고난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해보면 통찰력이 늘는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이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새는 새로운 기능, 새로운 도구죠. 인공지능이 나왔죠.
제가 지금 생성 인공지능을 계속 써보고 있는데요. 챗GPT-4의 코드 인터프리터를 포나 코드 인터프리터를 쓰면 제가 뭐 퓨처스나 미래 예측 기법들을 해봤거든요. 와, 얘가 웬만한 일반인보다 낫습니다. 퓨처스 휠도 방법을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해서 가르쳐주고 하면 얘가 해내고요.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다시 코드 인터프리터를 통해 가지고 서로 연관관계 맵을 그려라. 맵도 그려줘요.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 도구가 너무 강력하다라는 걸 제가 지금 느끼는데요. 이런 도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존의 과거 정량적 기법으로 미래 예측 기법에서 정량적 기법으로 통계와 확률을 썼던 것을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자동화시킬 수 있어요. 코드 인터프리터가 들어오면서 이건 지금 생성의 인공지능은 이제 첫 출발에 불과하잖아요.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건데요. 이제는 미래의 학, 미래예측 혹은 세상에 대한 리터러시만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도구적 사용방, 인공지능 어떻게 쓰냐 이 도구적 사용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시나리오를 많이 시뮬레이션 할수록 통찰력은 높아지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해지는 접근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와 같은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제가 따로 지금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제가 강의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만들어지면 또 여러분들과 함께 거기에 대해서도 또 특별하게 한번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